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즉시 분석을 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노동부의 고용 지표가 막 발표가 됐고요. 바로 여러분께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월 미국 노동부의 고용 지표 발표된 자료가 이렇게 업로드 됐고요. 4월에 우리 지금 이 고용 시장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잠시만요. 이 자료는 새로 업데이트가 안 됐나 봅니다. 아직 이것은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 수도 하고요.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고용 시장에 있어서 실업률은 3.5%, 그리고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는 18만 개 증가할 거다. 임금 상승률은 4.4% 상승할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업률이 3.7%로 정말 크게 상승했습니다. 잠깐 보여드린다면, 시장은 5월 이 고용 시장을 볼 때 실업률이 3.5% 정도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3.7%를 기록했고요. 또 지난 4월 실업률을 훨씬 초과하는 실업률이 나왔고요. 특히 22년 1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실업률, 그쵸? 근래 경제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고용 침체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근거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게, 고용은 경기 후행적 변수다. 경기 침체가 23년 1, 2월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면 고용 침체는 아마도 5월, 6월, 7월쯤에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누차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고용 지표가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 미리 말씀드린다면 금리 인상, 이 고용 지표만 보고 판단해 보면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자, 그다음 이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는요, 종전에 기대하기를 그래도 18만 개 정도 창출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18만 개가 아니라 33만 개 이상이 창출되는, 그래도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가 많이 생성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 결과가 발표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임금 상승률이 중요해요. 실업률과 임금 상승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임금 상승률이 4.3%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4.4%로 오를 때 좀 불안했었는데 다시 4.3%로 전월보다 떨어졌죠. 그 다음 앞부분으로 다시 가보면 임금 상승률이 시장의 기대치는 4.4%였거든요. 근데 보시면 4.4%보다도 하회.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하회하고 지난달보다도 하회하니까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제 얼굴로 가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잘 보이시죠? 예. 4.3%로 크게 떨어졌으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고용이 정말 말 그대로 침체가 왔구나. 물론 아직까지도 완전 고용 맞습니다. 완전 고용 맞습니다만 이 정도면 좀 정말 어려운 경제 아니냐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 만큼, 금리를 마음 놓고 인상하기 어렵게 만들 만큼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잠깐 기초 개념을 좀 말씀드릴 시간인데요. 지난달에도 제가 기초 개념을 좀 설명드렸습니다만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지표와 경제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걸 좀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것을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역시 이 자료 보시면, 네, 여기 잘 보이시죠? 네, 여기 보시면 이 FOMC 회의가 열리는 연준 페드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그 스테이트먼트예요. 무슨 스테이트먼트냐면 통화 정책은 우리 이런 목적으로 한다라는 스테이트먼트예요. 여기서 제가 지난달에 똑같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가겠습니다. 뭐를 촉진한다? 우리 FOMC의 기준금리 의사결정은 뭐를 목표로 한다? Maximum Employment를 목표로 한다. 그 다음 Stable Prices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moderate long-term interest rate. 결국 우리는 연준은 이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뒤에도 또 나오는데 우리 커미티가 여러 가지 경제 상황, 그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우리는 consistent with, 우리는 지속적으로 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뭐를 동반하도록 만든다?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맞아?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역시 maximum employment, price stability goals. 이 두 가지를 목표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투자가 늘고 고용이 늘고 소득이 늘어서 소비가 느니까 경제가 선순환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경제가 선순환하지 못하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될 것이고, 완전 고용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고용 수준이라고 한다면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생기겠지만, 완전 고용까지는 아니고 고용이 그나마 괜찮다라고 한다면 굳이 금리를 인하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길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경제와 고용이라는 관점에서 어쨌든 완전 고용을 이루고 물가 안정을 이루고 두 가지 목적. 이게 어쩌면 두 마리의 토끼와 같아요. 잠깐 설명드리면 금리를 인상합니다. 그러면 고용은 좀 침체 국면으로 압박을 받죠. 근데 금리를 인상하면 물가를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면 물가를 잡을 수 있는데 경기 혹은 고용이라는 토끼를 못 잡는 거예요. 반대로 경기를 안정시키고 고용을 또 안정 고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금리를 안정적으로 하다 보면 물가라는 토끼가 저만큼 달아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루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한다. 제가 꾸준히 강조 어렵습니까? 이해 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금리를 인상하면 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근데 높은 금리는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게 만든다. 그죠? 그러니까 투자가 위축되면 고용이 침체된다라는 거죠. 기업들이 신규 사업을 안 하면 신규 일자리가 안 나오니까.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표를 다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이제 실업률 외에도 그동안에 한 달 동안 다른 고용 지표들도 발표됐었잖아요. 어떤 내용인지를 가볍게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우시다, 고용에 대한 용어가 좀 어려우시다, 그러면 뭐 추천드리는 것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니까 예, 책 한 권을 통해서 경제 언어에 가까워지실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요. 기타 고용 지표를 보면요, 민간 고용 증감도 좀 주춤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채용 공고 같은 경우는 그나마 견조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전만큼은 아닙니다. 그냥 최근 레벨 자체가 좀 떨어졌다. 채용 공고 자체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늘고 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고 있다. 이런 것들. 실업자가 늘고 있다.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실업률이 좀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주간 단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용 전망을 해볼게요. 민간 고용 증감의 경우에는 23년 하반기 들어서 크게 시장 추세선을 하회할 만큼으로 고용 침체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역시 하반기의 정점을 향해서 하반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도 지금은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진 않았지만 23년 하반기 들어서 뭐 상당한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수준은 어떤 수준이에요?
아직도 4%를 밑도는 수준이면 완전 고용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목표하는 그런 실업률 수준, 그래도 4% 미만이면 우리가 물가 잡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해도 돼라는 사인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의 물가 발표만을 놓고 생각을 해 본다면 그래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을 보여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통화정책 기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물가가 얼마나 어떤 식으로 발표되나라는 것을 보면서 그 물가 발표에 따라서 통화정책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신 거고, 역시 고용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상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확인하는 건데, 재미있게도 말이죠. 제가 오늘 이 고용 지표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자료화면 보이시죠?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라는 것의 무게가 안 할 거야 71.5%로 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 페드워치를 다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페드워치 업데이트 하고 있으니까 좀 보십시오. 네, 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네,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라는 그 시장의 기대가 조금 더 커졌죠. 아니네요. 보시는 거 자 볼까요?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라는 기대가 이거죠. 그 기대가 줄었죠. 금리 인상 할 거야 라는 기대가 좀 더 늘었죠. 이게 좀 더 늘었죠. 그죠?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금리 인상할 거야 라는 것을 종전에는 28.5%로 비중을 두다가 그래도 36.6%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는 어쨌든 이 고용 지표를 보면서 실업률이 많이 늘었네, 임금 상승률도 이 정도면 꽤 주춤해졌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임금 상승률이 좀 떨어지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더 그런 경향이 있죠.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는 건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임금 상승률은 왜 떨어질까요? 고용이 어려워지면 임금 상승률이 떨어져요. 고용이 풍부해지면, 일자리 창출이 많아지면 더 좋은 임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안 잡히는데, 고용이 침체돼야 임금 상승률이 그나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이 이렇게 어려워졌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을 뭐 추가적으로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 답변이 됐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것이, 그러면 시장은 향후 통화 정책 기조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예상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3월 31일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그리고 7월부터 인하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4월 28일 들어서 한 달 정도 후에 계속 금리 동결하다가 9월부터 인하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6월 2일 오늘 기준으로는 금리 인상 6월 달에는 추가적인 인상을 안 하더라도 7월 달에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스탠스가 종전에 보면, 종전의 금리 인하는 그러니까 5.0으로 떨어지는 구간이 9월 달로 봤다면 5.0으로 떨어지는 구간이 다시 23년 12월로 멀어진 거예요. 어쨌든 금리 인상 스탠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가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6월 13, 14일 동안 열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블랙아웃 기간이니까 FOMC 위원들이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그죠? 예, FOMC 위원들이. 그리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얘기 나눈 걸 가지고 지금 조합하는 과정이니까 또 역시 CPI 발표를 앞두고 좀 얼어붙을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부채 한도 협상을 놓고 불안한 심리가 가중되다 보니까 그죠?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그게 주식 시장을 좀 억눌렀었다가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될 것 같아 하는 기대감에 주가가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었죠. 근데 CPI 발표를 앞두고 왜냐면 PCE 발표도 오히려 전월보다 오르고 기대치보다도 올랐었으니까 CPI도 다시 오르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 데이터를 보면서 아마 조마조마하면서 금리 인상할 거라는 무게를 또 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은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6월 15일 새벽 3시죠. 그때 저도 그 FMC 회의 결과 보고 즉시 분석해서 역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이때는 스타 마크가 있는 것처럼 연준이 생각하는 금리 인상 방향 이게 발표가 될 거예요. 연준이 생각하는. 그리고 연준이 생각하는 미국 경제 전망 이것도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관심 가지실 만한 시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커뮤니티 창에서 몇몇 분들이 질문을 주셨었거든요. 그 커뮤니티 창에서 주신 질문 중에 한국은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열려 있다라고는 얘기합니다. 근데 역시 열려 있다고는 하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드렸었던 말씀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하도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마도 제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고 그 썸네일만 보고 댓글 다시는 분들 그리고 책 안 읽고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통은 악플을 달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악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 전망의 스탠스가 갑자기 바뀐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책 안 읽고 영상 안 본 분이 그렇습니다. 전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멘트가 명확히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313페이지. 자, 23년 경제전망 작년 10월에 썼던 책이죠. 작년 10월에 당연히 이 안에는 부동산 전망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투자하십시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여기 이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스탠스가 바뀌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23년 부동산 시장은 거품 수축의 해다. 그러니까 22년에 거품이 21년까지 거품이 일었고 22년, 23년 거품이 수축되는 해다. 거품이 빠진다. 집값 떨어진다는 얘기죠. 23년 하반기까지 주택 가격이 조정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23년 하반기까지는 계속 바닥을 찾아서 주택 가격이 조정된다는 뜻입니다. 내 집 마련과 투자 관점의 매수 시점을 신중히 진단할 필요가 있겠다. 내 집 마련 당장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집 마련 시점이 당장 온다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23년 중반 이후 미분양 주택이 점차 해소되거나 주택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시점에서 매수 시점을 잡을 것을 추천한다. 23년 중반 이후의 매수 시점을 잡는 것을 추천한다. 그러니까 하락 구간인데 23년 하반기에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등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22년 10월에 저를 만난 사람들은 23년 집 사지 마십시오라는 말만 들으신 거죠. 근데 23년 하반기로 갈수록 매수 시점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명확히 제시되어 있잖아요. 23년 중반 이후 다시 읽어드릴게요. 23년 중반 이후 미분양 주택이 점차 해소되거나 주택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시점에서 매수 시점을 잡을 것을 추천한다.
마지막, 부동산 정책이 재건축 및 초과 증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 주요 지역들의 기회를 포착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명확히 써놨습니다. 제가 스탠스가 바뀐 게 아닙니다. 어떠면 왜 이 사람 갑자기 태세 전환하냐, 이야기를 바꾸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제 많은 예를 들어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100시간 동안 말했다면 2시간만 듣고 판단한 거죠. 전체 이야기를 못 들은 거죠. 그래서 매수 시점을 천천히 가져라. 23년에는 계속 가격이 하락한다. 이 말씀 드렸었고요. 그리고 하락된 이후에 반등하는 시점이 23년 하반기에 올 수 있다라고 이미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제가 22년 한 해 동안 23년 전망을 했었던 그 스탠스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를 보면서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 온다면 언제든지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하락하는 것을 보면서 하락한다고 얘기 안 하고 상승하는 것을 보면서 상승한다고 얘기 안 하면 그건 이코노미스트가 아니고 무주택자나 서민들을 더 괴롭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매수하고 내 집 마련을 시도해야 될 시점이 온다면 그럴 만한 시점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의 입장에서 건설사한테 돈 받은 적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음모론을 펼치세요? 그게 허위 정보 유포입니다. 거짓 정보 유포예요. 책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런 거짓 정보를 유포시키는 것이 다른 분들의 생각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 가시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어지럽히지 마십시오.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왜 이 사람 태도를 바꿨지? 그러면 스스로만 판단하십시오. 태도 바꾸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태도를 바꿔야 될 시점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빨리, 그 누구보다도 빨리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이제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녹화를